이거 임플란트 제거 힘들어요. 트랩핀버라고 하는 우리 공사장에서 땅을 이렇게 파낼 때 쓰는 그런 엄청난 드릴을 써서 여기를 다 뼈를 쳐야 되고, 사랑니 발치할 때처럼 주변에 뼈도 다 쳐서 겨우겨우 발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분들한테 처음 그 고통을 안겨드려야 될까요? 간단하게 해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예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세균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미 효과가 좋다고 논문에 다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과 관련된 영상인데, 이번 영상부터는 변화를 조금 줘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태까지 제가 올렸던 많은 영상들이 제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거, 혹은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제가 진료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는 생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임을, 정립된 방법임을 함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논문들을 같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다, 제가 또 논문까지 곁들여 서 간단하게 해야 될 거를 확 길게 다 설명을 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셔서, 그거 갖고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랜드 투어 라고 부르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내용은 그냥 뭐 별거 아니고, 그 사교육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 영국 엄청나게 심해요, 정말. 근데 그런 어떤 교육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니 굉장히 과거에도 엘리트 교육을 받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 여행을 다녔다, 그게 그랜드 투어라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내용을 썼던 교수님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서문에 있어서 읽어보려고요. 솔직히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읽기 힘들어. 몇 년 전 새로 출간된 나의 책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나직하게 하신 말씀이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동조의 눈빛을 보내시고, 대학 교수인 남동생 역시 내 책이 어렵다고 거두는 게 아닌가. 제가 너무 공감까지는 아니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주변에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생략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쓴 책이기에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숙제하듯 열심히 읽어보시려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게조차 잘 읽히지 않는 책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다음에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부모님께 재미도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이거를 제가 책을 보고, 이 서문을 보고, 그러면 나도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기존 했던 방식대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또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구두절미하고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련된 영상에서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 주제니까, 임플란트를 재수술한다는 말은 임플란트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긴다는 말인 거잖아요. 합병증은 생물학적 합병증, 기계적 합병증, 보철적 합병증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많지만, 보철적 합병증은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철적인 합병증보다는 생물학적 합병증이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여 요인이 큰 것 같고, 다만 이 사진 한번 같이 보세요. 보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말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스크류 루즈닝이라 그래서 그 임플란트 머리가 자꾸 흔들린다든지 미리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면서 주변에 뼈가 녹으면서 결국에는 나사산이 찢어지는 임플란트 픽처 프랙처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한다, 임플란트를 못 쓰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기여 요인이 생물학적 요인이 있고 보철적인 요인이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이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데는 더 큰 기여 요인이지만, 보철적인 요인, 나사 풀림 현상이라든지 전조 증상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기존에 수술했던 임플란트가 불편해서 임플란트 제거해야 될 거라고 말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진을 하러 오셨다가 이제 발견해서 치과 의사한테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임플란트 했던 데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혹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잇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라고 이렇게 조금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환자분 저희 치과에 이제 임플란트 흔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픈데, 굉장히 과거에 임플란트를 하셨고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임플란트예요. 어디가 임플란트가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 보면 딱 봐도 여기죠? 임플란트가 부러져 있어요. 그럼 왜 부러졌을까? 여기는 어금니 부위예요. 큰 어금니 두 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굉장히 얇은 임플란트, 그거를 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부분은 이렇게 얇은 임플란트를 쓰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내원을 하셨고, 또 다른 환자분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는데 임플란트를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임플란트 심어놓은 데서는 계속 냄새가 나고 염증이 난다 하고 오셨어요.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는데 입안 사진을 보니 또 마음이 아프죠. 여기 임플란트를 깃고 수술을 해놨는데 이 임플란트를 살려서 쓰지를 못하니까 틀니도 지금 겨우 얹혀서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임플란트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재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 유형, 어떤 환자분들이 재수술 위험이 높을까? 재수술 위험이 높으면 임플란트를 하지 말아야 될까? 굶어 죽어야 될까? 생각이 들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복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임플란트 재수술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굶어 죽어야 될 그런 게 아니라, 교집합을 이루게 하는 그 접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뼈이식을 하더라도 하면 좋고 양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인 거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요인들, 대표적인 게 구강관리가 미흡하다, 양치질을 잘 안 하신다,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전신질환이 있을 수가 있죠. 당뇨 제일 안 좋은 거. 왜냐면 혈액 공급이 안 좋아서 뼈가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뼈가 점점 내려가니까. 또 안 좋은 게 흡연이 또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기여 요인이 큰 건 전 유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치과가 관리를 해주는 치과로도 저희 치과가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저희가 지겹도록 연락을 드리거든요. 제발 와서 정기검진 받으라고. 그러는데도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몇 개월 후에 정기검진하고 하는데도 잇몸뼈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 본인이 너무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진 걸 아시고 강박적으로 하루에 3번 양치하는데 15분 넘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저희 치과에. 그런 분들은 잇몸뼈가 좋아져야 되는 게 맞고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보니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흔들리는 치아가 생기더라. 유전이 저는 기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런 교집합 부분들이 많고 기여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된다, 꼭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씹어먹는 게 오복 중에 하나인데, 그죠? 입안 건강을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인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도록 그 교집합, 재수술이나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 교집합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경로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수술의 실제, 재수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치아가 잇몸뼈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임플란트도 똑같죠. 이를 빼는 건 잇몸뼈에서 빼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잇몸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를 빼는데 내 치아를 그냥 뽑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뼈랑 임플란트 자체가. 그래서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박혀있는 정도에 따라서 임플란트 제거 난이도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면 임플란트 제거를 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다시 언제 수술을 하게 됩니까? 환자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자연 치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자연 치아를 빼고 3, 4개월 기다렸다가 뼈가 잘 차면 임플란트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임플란트는 제거를 할 때 내 치아보다 뽑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요. 주변 뼈도 많이 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렸던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마찬가지. 임플란트를 제거한다, 어느 정도 기다린다,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그 후에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간다. 내 치아를 발치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비용, 다행히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 제거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수가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제거 자체만으로는 크게 비용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는데, 다만 임플란트 제거를 하고 다시 수술할 때는 다시 임플란트 수술 비용을 내셔야 되죠.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 수가 자체는 치과들마다 다르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부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되는 곳이 있잖아요, 뼈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제거 비용 더하기 임플란트 수술 비용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케이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은 아닌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전까지 하나 거칠 수 있는 단계가 임플란토플라스티예요. 임플란트 성형술인데, 이게 지금 임플란트가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시단 말이에요. 측은단 이 엑스레이라고 해서 보면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CT를 찍어보니 이제 여기 요만큼이 지금 뼈가 없이 바깥에 노출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지금 여기가 혀 쪽인데, 혀 쪽은 거의 10mm 혹은 11.5mm나 되는 임플란트예요. 볼 쪽 남아있는 임플란트는 5mm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 임플란트 제거 힘들어요. 트랩핀버라고 하는, 우리 공사장에서 땅을 이렇게 파는 때 쓰는 그런 엄청난 드릴을 써서 여기를 다 뼈를 쳐야 되고, 사랑니 발치할 때처럼 주변의 뼈도 다 쳐서 겨우겨우 발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분들한테 처음 그 고통을 안겨드려야 될까요? 간단하게 해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임플란토플라스티예요. 그게 뭐냐, 여기가 지금 뼈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염증이 생겨갖고 여기가 이렇게 붓고 아픈 거거든요. 요 나사산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타이타늄,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내 뼈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거기가 세균 감염의 원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갈아내는 거예요. 이 생체 친화적인 타이타늄의 표면을 갈아내서 이런 별거 아닌 금속 표면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야 거기에 세균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을 치과에서 쓰는 핸드피스라고 하는 기구로 이렇게 다듬는 거죠. 다듬어서 표면이 어때요? 이렇게 나사가 잘 보이지 않고 밋밋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물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봉합을 하고 일주일 후에 사진인데 어때요? 처음보다 임플란트 표면은 노출이 조금 더 됐지만 이 표면은 거친 부분을 다 없애놨기 때문에 치태나 치석이나 세균이 앉아있을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잇몸 색깔이 전보다는 훨씬 건강한 색깔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심하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토플라스티라는 방법이 있고,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미 효과가 좋다고 논문에 다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환자분,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가 부러졌으니까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임플란트 제거를 해야죠.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제거가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임플란트가 얇고 이미 부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포셉이라고 하는 치과에서 발치할 때 쓰는 기구를 이용해서 뽑아내고 뼈 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 조각만 제거를 했죠. 임플란트 제거하고 신경치료해서 살렸을지 하는 최대한 살려쓰고, 이 자리 어때요? 저는 기다리는 거죠. 뼈가 찰 때까지. 그러면 임플란트 제거하고 뼈가 재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내 뼈 안에 꼬리는 시키고 머리를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환자분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데, 마찬가지 환자분 과거에 임플란트를 하셨고, 이제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이 임플란트는 집에서 쏙 손으로 뺐다 하시고, 여기도 임플란트 주변에 새카만 게 염증이 보이고, 여기도 지금 보면 뼈가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뼈가 다 녹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위에도 뼈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세요. 이 환자분은 근데 아스피린을 또 복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제거라든지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굉장히 부담감까지 또 안고 계셨던 환자분이에요. 자, 입안 사진인데 보세요. 이제 바깥에 뼈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임플란트 주변에 나사가 다 바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세균의 집이 됩니다. CT를 보니 집에서 그냥 빠진 임플란트 자리는 이렇게 지금 시커멓게 뼈가 없는 상태고, 오른쪽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았던 데는 지금 노란색처럼 뼈가 차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 점선처럼 지금 뼈가 없는 상황인 거고, 왼쪽 턱뼈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죠. 임플란트가 너무 바깥에 심기는 바람에 바깥에 뼈가 지금 다 녹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뼈가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뼈가 없죠. 자,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살릴 수 없는 요치아 제거하고 임플란트 제거하고 임플란트 수술 이렇게 했는데, 요 임플란트 제거한 게 요건데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끝에 뼈가 조금 붙어 있을 때 임플란트 제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끝 하나 3-4mm 되는 부분만 뼈에 붙잡혀 있더라도 임플란트와 뼈의 결합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임플란트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 후에 이쪽은 식사는 잘 하고 계시고, 반대쪽 위에가 이제 더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여기 보면 임플란트가 어때요? 내 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튕겨 나가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염증이 생기고, 그 뒤쪽 임플란트도 내 뼈 안에 임플란트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지금 임플란트가 뼈 밖에 있는 거죠. 아무튼 임플란트 제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제거된 거 보면서 참 이 보철물을 만들어 주신 기공사 선생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바깥에 나가 있다 보니까 보철물을 예쁘게 만들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보철물을 임플란트 나사 있는 데까지 내려서 만드신 거죠. 이렇게라도 바깥에서 여기가 임플란트 나사가 안 보이게 가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고개는 제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재수술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 재수술이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 플라스티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전에 쓸 수 있는 기법 하나, 간단하게 임플란트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거가 어려운 경우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임플란트가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는 절대 임플란트를 안 할 거야,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올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가 없는 현실에 적절한 대안은 임플란트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합병증이 무서워서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임플란트와 관련된 합병증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임플란트 합병증 그리고 제거하기 위해 그 교집합 가운데 부분을 줄일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한 곳이 너무 불편하시거나 임플란트 제거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던 환자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진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